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도라고 합니다. 저는 입석초등학교 작년엔 안 오고 그래도 2번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친근한데, 그리고 지금은 다른 학교 전학 갔지만 그때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왔을 때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강의 끝나고 막 앞으로 성큼성큼 오더니 저하고 악수를 한 맞아요. 너무 뭐 잘 들었다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오랫동안 그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 이랬는데 그 제가 강의를 다니다가 강의 다 듣고 나서 질문하러 오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감동적으로 들었다고 막 악수와 마작하는 엄마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저 입석초등학교 잊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바쁘신지 뭐 하여튼 요 아양교 건너 저쪽 학교로 전학 가가지고 우리 카페 대화명도 사랑한다 말하기 하면서 원래 이제 교육청에서 정한, 이미 학부모에서 여러분 받으셨죠? 오늘 첫날 아니죠? 네.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원래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는, 뭐라 하더라?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주제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또 범위도 넓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주제 아래에 작은 주제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세 번째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네 번째가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부모의 학습 코칭. 이런 이제 크게 4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초등 저학년 시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데 오늘 주제 이건 맞나요? 맞습니다. 평생 공부에 미천 마련하는 초등 독서 맞죠? 네. 네, 네?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거예요, 주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학교에서 저한테 다른 주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주로 올해는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경험하시고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죄송하게도 제 뭐 이렇게 이력 같은 거 보면요, 뭐 교육 관련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어머니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연수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제가 이제 연수 받을 때 보니까 우리 반에서 같이 연수를 받았던 선생님들이 절반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고요. 또 절반은 대학원에서 막 상담, 심리, 교육, 또 뭐 감정 코칭 이런 걸 이제 막 전공하고 학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반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교직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관련 전공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요. 경우들한테 와서 뵐 때마다 좀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저는 이거 속된 말 하자면 후루꾸예요, 후루꾸. 왜 하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인마이기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4살짜리 애한테 뭐 막 시키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제가 볼 때 아니다 싶더라고요. 서글프고 저게 아닌데 싶은데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큰 맘 먹고요, 이혼할 각오로 이제 여보 애는 내가 키울게 하면서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이렇게. 그래서 진짜 4살 때 제가 아이를 딱 뺏었어요. 근데 막상 뺏었는데 큰 소리는 쳤지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키우긴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저건 아니다 싶은데, 저라도 뭐, 특별한 뭐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양육받은 거 자연스럽게 돌이켜보게 됐죠. 근데 저는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제가 6살, 동생이 6살, 제가 1학년, 형이 4학년, 우린 3형제거든요. 그 전날 엄마는 이제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섬유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밤일하러 간 거죠. 2교대. 그리고 이제 폐병 걸린 아버지는 이제 대구의료원에서 이제 치료받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약이 안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가료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 밤에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 형 공부를 막 시키고 우리가 다 잤단 말이에요. 내 식구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형이 울면서 막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일어나보니까 비산동 단칸세방에서 아빠 요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져서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숨을 더 이상 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공장에 다니면서 키우느라고 뭐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게 점점 이제 어려워져서 나중에 제가 4학년 때는 우리 삼형제가 이제 하나씩 친척집에 갔어요. 각각 다른 친척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전하고, 또 그 덕분에 우리는 삼형제가 중학교를 아무도 진학을 못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일하러 갔고 돈 벌러. 그래가지고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시내 뛰어나가가지고,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제일서적이라고, 그거 가가지고 이제 육아 코너 가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막 읽었죠. 자녀교육 지침서.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충분히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하나 있는 놈, 이거는 공부를 좀 잘 시켜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막 간절했죠. 왜, 우리 부모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돕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초기에 육아서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소위 말하는 자녀교육 정보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죠. 엄마들은 보니까 저 같은 방식으로 하는 엄마들이 잘 없고, 보니까 애들 어릴 때 유치원 보내고 이럴 때 동네 이제 유치원차 오면 태워 보내잖아요.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딱 엄마들끼리 눈을 막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싹 데리고 가고, 얘가 특히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있으면 특히 더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뭐 수다 떨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초기 정보를 주고받아요. 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도 놀러 한번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 언니 분명히 하는 말이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막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언니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면 언니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 집에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지 막 이런 거 살피고, 고학년 책상 위에는 어떤 학습지가 놓여 있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로서 일찍 출근하고 나면 제가 이제 아이 어린이집 또 유치원 차 오면 제가 태워 보냈어요, 아이를. 노란 차가 다 떠나고 나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래도 저한테도 오빠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잔인하대. 그렇다고 제가 넉살 좋게 누님 우리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내 서점 나가가지고 책 뒤졌다니까요, 외롭게. 근데 책을 막 육아서적을 닥친 대로 읽다 보니까요, 진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인 줄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이상하죠?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다른 건요, 이쪽에서는 강조하고 이쪽에서는 강조 안 하고 뭐 이래요. 근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예?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해서 실제로 막 수석을 했거나 아니면 서울대를 갔거나 하는 그런 부모들이 낸 수기 같은 책들도 많았는데 그 수기들도 보면 한결같이 다 애들 어릴 때 책을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거구나 하면서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러던 찰나에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 엄마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 어디서 알아요? 교원 어른들한테 꼬시켜가지고 뭐 교육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푸르미 아빠 책을 읽는다든지 푸르미 닷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알죠.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직 푸르미 아빠가 책 쓰기 전이에요. 푸르미 아빠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푸르미하고 우리 애하고 동갑이거든요. 저는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이제 퇴근하고 오다가 저는 달 쓰고 살아요.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길가에 이상한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우리 아이 이게 4살 때 실화예요. 실화. 이 서점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엄마들께서는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걸 뭐 어린이 서점 뭐 이렇게 말하죠. 푸른카드 붙여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발견한 어린이 전문 서점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어린이 전문 서점.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모아다가 어린이 책만 취급하는 서점. 이게 대구에 4군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수성구 만천동가 딱 하나 막 조그만 어린이 서점 하나 남았어요. 워낙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고 또 교원이나 웅진 언니들이 막 맹활약하고 이래가지고 단행본 서점 다 망했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은 운이 좋게 이 서점을 발견해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 뭐 세계적인 그림책들 이런 게 막 쫙 있어가지고 책거리가 너무 쉽고요. 여기 있는 책은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다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 이런 책들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육아서적을 통해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죠. 또 좋은 어린이 책은 아 이런 책이구나 이걸 이 서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갔어요. 갈 때마다 저는 그 당시 돈으로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책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림책 한 15권 뭐 이렇게 사거든요. 그 당시 그림책이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렇게 할 때요. 지금은 그림책 보면 뭐 12,000원, 10,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서 들고 와서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고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또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이 서점을 가서 꾸준하게 좋은 어린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도서실에 좋은 어린이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공공도서관에도 어린이 책이라고 할 게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죠. 할 수 없이 책을 샀어요. 요즘 엄마들은 이제 학교 도서관 굉장히 좋아졌고요. 사서 선생님 있는 학교도 많고 또 좋은 어린이 책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죠. 또 공공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세워졌고 또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린이책, 좋은 어린이책을 접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저 때만 해도 구입하지 않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린이 서점을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매주 한 번씩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12년인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뭐 아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애 키울 때 뭐 발로 차고 머리 쥐받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다니고 그걸 무려 12년이나 제가 했다는 사실은요 제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애가 막 안 가라고 찌랄하면 있잖아요. 서부정역 옆에 있는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 사주고 그래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이제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이런 어린이 서점이 막 등장하는 바람에 동네 골목 서점이 굉장히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지금은 도서점까지 시행하지만 처음에 인터넷을 막 생기면서 막 할인 공시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제가 다니던 저 서점도 망하게 생겼죠. 그래가 저 서점 주인이 저보고 12년 단골이니까 이 어린이 서점 문 열 때부터 제가 단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저보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래요. 저는 그때까지 평범한 아빠였어요. 그냥 동네 아빠, 아마추어.
근데 제가 받은 도움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강의를 한번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그걸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서점 망하기 전까지 11년까지는 저 서점에서 하고 좀 망하고 나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일마다 방학 때는 안 하고 이게 교육청에 알려져 가지고 교육청에 무슨 대명동에 가면 학부모 역량 강화 센터라고 있어요. 그 센터에 있는 직원이 제 강의를 어디 와서 들었어. 어디서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수 받고 저도 학부모 역량 강화 이렇게 강의하러 좀 다니라고. 그리고 저는 생전에 뭐 팔자에도 없던 응급결에 뭐 이렇게 다니게 됐죠. 학기별로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이렇게, 한 학기는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책 읽기,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이제 보통 강의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책 읽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미리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건 인증샷이에요. 그 우리 가족이 어린이서점 다닐 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 다 놀러 가잖아요. 서점에 책 사러 오면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연출된 우리 아이가 절대로 뭐 저한테 다정하게 뭐 손 얹고 안 하는데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저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게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신병 하나가 있는데 이 병명이 뭔가 하면 충동조절장애. 대부분 엄마들도 이런 질병 있죠. 아닌 척하고 뭐 있지만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수학 공부 시킬 때 바로 뚜껑이 팍팍 열려가지고요. 열받아가지고 막 저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오답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막 쥐어박고 발로 차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놈이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아빠가 고함을 지르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쥐어박으니까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놓는 거야. 애가 눈동자가 풀려가지고요. 아빠가 눈을 못 마주쳐. 문제 다시 읽어봐라 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눈동자 풀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더 열받아.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하면서 또 한 대 때리고 막. 애는 그러면 막 더 막 맹해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데 수습이 안 돼. 애가 멍해지면 저는 더 열받죠. 원래 제가 이거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던 이유가 이게 아니잖아요. 전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든지 막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고 막. 근데 이게 못 알아듣고 맹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열받는 거라. 원래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우리가 애 잡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풀던 문제집도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다가 그래도 안 돼요. 화내고 나면 더 열받죠. 화가 화를 불러. 그래가지고 문제집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통 확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저리 꺼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는 막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한 듯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혼났죠. 울면서 지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엄마들 다 이래 생각해. 아이고 내가 내일은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면서. 정신과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상담센터라도 한번 가봐야지 뭐 이렇게. 근데요 이건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 뭐 주기적으로 발작하고 이래야지 신경안정제를 뭐 처방받거나 아니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되는데 이건 이 증세 충동조절장애는 2시간 지나면 원상태로 복구돼.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 병명을 붙였어요. 파트타임 사이코. 그리고 똑같은 일에 똑같이 화가 나는 게 아니야. 명절 뒤끝에는 더 심하고요. 그죠? 뭐 이게 똑같은 현상에서도 똑같이 오답 나온다고 똑같이 뚜껑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상적으로 약이나 뭐 이런 걸로 대응하기 참 어려워요. 그 2시간 되면 정신 돌아오니까 멀쩡하잖아, 2시간 지나면. 저도 2시간 좀 지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갑자기 막 우리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 할 수 없이 저는 막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 아까 꾸겨가지고 쳐박았던 문제 그 짠 거 있잖아요. 다시 꺼내가 막 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막 이래가 다시 연결하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애한테 사과하러 가야지. 그 애 방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저는 무릎을 꿇고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이렇게 울면서 진짜로 요즘 하도 오래돼가 울지도 못하지만 눈물도 안 나지 이걸 정말 많이 했어요. 늘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저는 우리 애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애가 막 큰 힘센 애들한테 맞고 혼나고 꿈꾸지 밤에 악몽 꾸면 정말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너무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꿈에라도 들어가서 아이 도와주고 싶고 이랬거든요. 마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놈의 수학 공부만 시키면 이게 안 되는 거라. 너무 미안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고 있어. 그거 이상하다니까. 왜 불안한지 몰라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대구공항도 이전되겠죠. 그래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애를 괜히 혼내고 있어. 아이들은 자기 그죠? 개놈 지도대로, 유전 지도대로 잘 자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또, 혼란스러움. 뭘 하나 선택해서 하려고 해도 정말 결정하기 어렵죠. 저도 우리 유치원 보낼 때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몬테소리가 좋대. 그래가지고 전 대구에서 몬테소리에서 제일 유명한 해바라기 유치원 직접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샅샅이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 1, 2, 3층이 다 교구 투성이라. 야, 이건 너무 교구에 수동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몬테소리의 단점을 또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통합유치원 해가지고 바깥놀이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또 통합유치원에서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계명유치원을 찾아갔어요.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유치원. 그거 찾아가니까 또 선생님이 나와서 막 상담한다고 제가 여기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찾아가서 도대체 1년간 뭘 배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교무실 가고 다 뒤지는 거라. 있어야지. 엄마들은 보통 오면 원비가 엄마입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연간 커리큘럼을 보여주십시오. 또 이제 거리가 멀고 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아직 유아하고 어리기 때문에 집 가까운 유치원이 제일 좋대. 그래서 또 동네 유치원 시장통 있는 동네 유치원 가니까 그건 도떼기 시장인 거라. 앞에 두 유치원에 비해서 너무 흐름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듣는 게 안 좋나 하면서 종교 관련 부설 유치원을 보내라는 거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직 유치원 할 규모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 앞산 밑에 있는 그죠? 구원파에서 하는 구원파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도 또 가서 인터뷰하고. 아빠가 가니까 그 원장 선생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하려고 있잖아요. 자기 지금 이른바 시끄러워졌죠. 유병헌 목사의 설교 테이프 저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유치원 하나 고른 것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죠. 또 하나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찌죽 뽑고 싸우고 고함 지르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잘 때 돼서 딱 결산을 해보면 진도도 못 나갔고 그렇다고 하고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말 좀 하려고 하면 비행기 뜨네. 그러니까 잘 때 돼서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결산을 해보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후라통이 침인데 그죠? 고함 지르고 찌고 뽑고 아이는 울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진도는 안 나가 있고. 그렇다고 행복하긴 했나? 그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 엄마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다 겪죠.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행복할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막 무조건 공부. 제가 특히 이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나중에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어요. 특히 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애한테 행패도 많이 부리고 이랬죠.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실패만 이야기하면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패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행패를 부릴 때마다 이상하게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제정신 돌아오면 내가 항상 미루지 않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애 마음을 풀고 치유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은 애는 잘못이 없고 제가 불안해서 그랬던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애하고 관계 나빠지니 차라리 학원 보내자.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다가 한 초3쯤 되면 이제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줘요. 저는 그래도 내가 아빠보다 아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서 제가 붙들고 앉았어요. 우리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한 거라고는 물론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이제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죠. 피아노나 뭐 태권도도 안 다녔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와 함께 이제 매일 정해진 만큼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리고 책 읽기. 오늘 주제가 책 읽기니까 제가 몬테소리 여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몬테소리 여사 다 알죠? 알아요? 알겠지? 뭐 대답이 없나? 너무 시시해서 하는 거예요? 몬테소리 여사가 한 어린이가 이 훌륭하게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려면 그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가 이제 건강이죠. 신체 영역 또는 행동 발달. 또 다른 하나가 인지 영역의 발달. 이거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 다른 하나가 인격적 요소들. 정서적인 안정.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죠.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애 정신적인 수준, 인지 능력보다 육체만 과도하게 큰다. 이래도 놀림감 되기 쉽고요. 그런 일 잘 없지만 또 반대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정신적으로만 너무 성숙해가 한 6학년 수준이다. 이러면 친구 못 사귀어요. 그렇죠? 또 지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학교 생활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죠. 신체적인 발달은 어머니들이 알아서 집집마다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또 뭐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가능하면 유기농 먹거리 찾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지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도 엄마들 어릴 때부터 많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인지 영역, 학습과 관련된 이 영역의 발달을 돕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책을 읽어주는 거죠. 좋은 어린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이하고 4살 때부터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골라서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을 꾸준히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조금씩 자라는 거라. 근데 이놈의 저기서 말하는 뭐 사고력, 또 텍스트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당연히 독해 능력이 좋아지겠죠. 또 어휘력이 풍부해지죠. 또 좋은 어린이 책은요 창의력도 자라요. 전집하고 달라서 전집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죠. 색깔도 비슷하고 막. 근데 한 권 한 권 잘 만들어진 책들은 크기가 다 다르고요. 장정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짜증나지만 어떤 책은 책꽂이 안 들어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책은 또 앞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이 신경질 난다니까. 근데 이 다양한 그리고 기법도 다 다르고요. 어떤 건 그림이죠. 그림도 동양화, 서양화 다르고요. 뭐 꼴라주 기법이니 뭐 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뒤에 페이지가 막 보이기도 하고 또 질감이 다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좋은 어리책을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창의성도 굉장히 자라고 이렇죠. 진짜로 우리 아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뭐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하는 단원평가나 기말고사나 이런 걸로도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숨은 실력이라고 불렀어요. 숨은 실력. 눈으로 보통 측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습지에서 동그라미 치고 정답 오답 다 가려서 몇 점 하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죠. 이건 마치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씨를 보면 밑둥에는 구멍이 뻥 뚫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천을 덮어놓고 위에서 물을 붓죠. 얼핏 보기에 물이 밑둥 뻥 뚫히는 곳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자세히 관찰해보면요,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죠. 콩이 머금고 있다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자라듯이 책 읽기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책을 읽는 건지 마는 건지 흔적도 잘 안 남고 이렇죠.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또 불안하니까 애 책 읽었다 하면 또 띠가가 묻잖아. 그래가지고 우회되는데 하면서 뭘 깨달았는데 교훈이 뭐야? 주인공 어떻게 됐어? 앞으로 동생하고 어떻게 지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 하면 김이 샌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비유해야 돼? 엄마들이 방금 태양의 후예를 봤어. 본방 사수해가지고 작년에 수요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방금 그 본방이 끝났어요. 근데 남편이 안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텔레비 앞에 얼쩡거리면, 제가 작년에 진짜로 어떤 카톡을 받았어요. 긴 카톡.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하면서. 그 중에 제일 압권이 뭔지 알아요? 물론 뭐 본방 사수할 때 엄마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저녁은 먹고 들어가야 되고 9시 이후로는 거실로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쭉 써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더 충격적이었어.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이 끝났다고 안심하고 거실로 뛰어나오면 안 된대요. 왠 줄 알아요? 아직 송중기의 잔상이 지금 머리에 계속 남아있대. 근데 그거 와가지고 막 텔레비 앞에 나타나가지고 짜장 하면서 내가 좋아, 송중기가 좋아. 이렇게 하면 김새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 재밌게 책을 읽었어요. 아니면 감동적으로 읽었어. 근데 뛰어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뭘 배웠는데 뭘 깨닫는데 이렇게 사면 애들 김이 새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엄마들이 물어싸면요, 애들 어떻게 했어요? 책을 재밌게 읽기는 커녕 엄마들의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뭘 자꾸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근데 또 친절한 어떤 전집 출판사들은 엄마들이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저거가 질문을 만들어주죠. 만들어서 책 뒤에다 2쪽, 3쪽 붙여줘요. 그리고 또 언니들이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 하면서 막 꼬신다, 권하고 불안하게, 안 그래도 우리 불안한데 막 마케팅을 막 하죠. 이거 불안감 마케팅. 그러면 또 막 아무도 모르는 우리 순진한 엄마들이 막 사죄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안 좋아하게 되는 거라, 커갈수록. 왜? 책의 맛을 모르니까. 아니, 비행기가 한꺼번에 5분 동안 계속 뜨든지. 제가 좀 못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제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못되게 말하면 그런 건요, 책 뒤에 뭐 질문 달려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책이 아니에요. 그건 교재지, 교재. 그건 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섣부르게 독후활동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전문가들은 독후활동 하라고 하죠.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이유가, 뚜껑 열릴 이유가 많은데 또 책 읽기 때문에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애는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도서관에 잘 빌려다 주기만 하면 되지, 그것다 대놓고 또 가서 가서 확인하고 막 이러지 말라고요. 이건 남이 하는 거지, 남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독후활동 하시죠, 객관적으로. 근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독후활동 하다가는 반드시 뚜껑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애한테 책을 읽고 나서 뭐 물어보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그러면 좋은 어린이책이라면 당연히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에 젖어들게 하고요.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책을 읽다 보면요, 자꾸 어린 시절이 회상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깊이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 읽는 게 진도가 잘 안 나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책의 맛을 느껴가는 거죠. 아이들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슬퍼서 못 읽겠다 하거나, 또 뭐가 있죠? 아주 재밌어서 낄낄거리거나, 이러면 돼요. 그건 책을 맛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야 책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아이를 봤는데, 우리 와이프 친구 아들이에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은 학교 근무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다니는 어린 선생님 많이 다녔거든요. 얘가 이제 책에 재미를 들였어.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책을 사러 왔는데, 읽고 있던 책을 들고 왔어. 근데 이 책은 10페이지 정도가 남았는데 책 날개를 딱 끼워가지고 안 읽고 있어요. 안 읽고 또 책을 사러 온 거라. 덜 읽었는데. 그 물어봤죠. 왜 안 읽고 책 사러 왔냐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데 끝나면 아쉬워서 10페이지 남겨두고 있다는 거야. 이런 애들은 책의 맛을 경험한 거죠. 그 너무 기특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와. 초등학교 3학년이 이 동화책이 너무 재밌어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물론 다른 동화책도 또 그에 버금가는 재밌는 책들이 많지만 애 마음에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10페이지를 남겨두고 다른 책을 사러 왔다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걔가 저 달 쏘고 저 화원 넘어가는데 대진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라고 있어요. 나중에 대구과학고등학교,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이에요. 책을 좋아하니까 공부를 잘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요? 차 번호 뭐? 1963이요? 1963요? 그러니까 그 좋은 어린이 책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요소를 잘하게 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믿어지죠?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일이에요.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구 교육감님이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이 어릴 때 교육감님은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임하시자마자 갑자기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개최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6학년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씩을 뽑았어요. 우리 애는 학급 3개밖에 없는 6학년 100명 정도 되는 학교라서 이제 대표를 뽑혔죠. 그 당시에 대구에 초등학교 190개인가 있었어요. 지금은 240개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였어요.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경진대회니까. 그래서 8문제가 출제됐어요. 읽기 문제, 국어 문제죠. 읽기, 독해 문제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 출제됐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대학 갈 때, 수능 칠 때, 이제 제 실력을 발휘하라고 길게 보고 책 읽기를 하고, 또 수학 공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고, 또 영어도 집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의 성과를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하죠. 물론 뭐, 조그만 학교에서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건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니까,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날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입상 못하면 서운해 할까봐. 근데 우리 애는 자꾸 기다리는 거라. 근데 진짜로 발표났는데, 우리 몇 등인지 알아요? 모르겠죠, 당연히. 5등 했어, 5등. 그때 1등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을 줬어요. 이게 동메달. 제가 이번 연휴 동안 5월 초 연휴가 많았죠. 하도 심심해서 집안 청소하다가 우리 애 지금 외국 회사 취직해가지고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 방을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죠? 4월달 강의는 제가 이거 없는데, 이거 연휴에 이번에 사진 찍었어. 일부러 넣었어요. 인증샷 하면서. 아니, 거기
나온 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읽기 문제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막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라 할 수 없이 애 반으로 쪼개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양보할게요. 했대. 근데 계모는 어떻게 했어요? 가짜 엄마는? 그래 쪼개서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보니까 엄마가 누군지 안 거라. 그러니까 친엄마 찾아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인데 이 지문을 애들한테 주고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릴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라.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낼수록. 수학 문제도 나왔는데 칠판이 없어서 뭐 설명을 못 하겠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책을 꾸준히 읽었는데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또 깊이 생각해야 되죠.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아,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죠. 또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도 없구나. 엄마들 이거 실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 왜 반응이 없네. 눈만 끔뻑끔뻑하고. 진짜 중요하다니까. 자, 물론 엄마들도 다 알고 있죠. 책 읽기 중요하다 다 알고 있죠. 근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 자기 삶을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애기들 어리니까 미리 제가 한번 그죠? 수능고사장부터 한번 가보려고요.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니면 지금 40 정도 되신 분들 밑으로는 수능 세대 출신이에요. 수능 자기가 다 쳐봤을 거라. 수능고사장 가면 1교시가 국어시험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시험의 첫 교시 국어시험인데 국어시험지 또 받아보면요. A4가 아니고 8절지로 A4의 2배가 된 게 8절지죠. 8절지로 16쪽이 국어시험 문제로 나와요. 딱 받아보면 느낌이 책 같다니까, 책.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지문이 길다랗게 있죠. 그리고 밑줄 몇 개 쳐놓고, 막 밑줄 기억 또 따라가고, 막 이거 다 읽은 다음에 해석해야 되고, 막 또 밑줄 쳤탁하면 또 밑줄 친데 따라가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진 기문을 겨우 이제 읽고 이해하고, 밑에 달랑 세 문제 달려있어요. 그 세 문제 풀어. 그러나서, 아이고, 이제 숨 좀 시작하면서 페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 또 똑같은 크기의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지문이 또 한 교시에서 30명이 시험 치는데요. 시간 내에, 이게 국어시험인데, 시간 내에 이걸 다 풀고요. 가져간 수험지 뒷면에다가 정답을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가서 가채점 해야 되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하는 수험생이 한 교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국어시험인데.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되잖아요. 어차피 해도 모르니까. 다 해봤죠? 수학은 엎어놓고 자면 되는데 국어는 우리말로 돼 있어가지고 자신도 못해. 양심이 있지. 그래서 종칠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다니까? 근데 종칠 때 되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뭐 많게는 10문제, 적게는 서너 문제를 어떻게 해요? 찍어야 되죠. 이상하죠? 이 아이들이 수험생인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다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막상 고등학교 가서 국어시험을 치려고 하면요. 이거 시간 부족이라 읽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상한 노릇이에요. 또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내려보면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책 읽기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에서는 수학이 가장 중요해. 근데 난이도도 높아지고 범위도 많아지고 하니까 야제 시간에 다 수학하고 있어요. 공부 포기 안 하는 애들은. 수학 포기하는 애들은 뭐 제외하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수학하고 있어요. 자기 공부 시간에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그리고 30%는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20%를 사탐, 과탐 하는 거라. 그죠? 따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비참한 이상한 일이라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중학교 때는
엄마들이 아무리 책 읽기 중요하다 해서도 다 소용없어요. 애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집 방문 닫고 딱 들어간다니까? 아직 지금은 뭐 애들이 어려서 막 엄마 행패 부려도 되죠. 막, 뭐 말도 먹히고 막. 근데 좀 커봐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내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다리 풀려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다니까. 그 손에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게임하고 있고, 뭐, 심하더라. 여자애들은 뭐, SNS 하고 있고, 뭐, 카톡하고 뭐, 이칸이라고. 책 읽을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독한 엄마들은, 학원 좋은 데 있잖아요. 범어동이나 이런 데 가면, 독한 엄마들은 뒷골목에 가면 전부 국어논술 전문 학원이 있어. 골목마다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이런 데 보낸다니까, 비싼 돈 주고. 가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골라주는 책은 읽겠지 하면서. 근데 이미 습관이 안 돼 있죠. 거기 가서 노는 거지, 대부분. 얘들이 다시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오면요. 책 좀 읽으라고 엄마들이 잔소리 하니까 아직은 엄마들한테 이길 힘이 안 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들고 읽어. 뭐 읽어요? Y 들고 있어요, 전부 다. 저학년들 Y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 읽으라고 하면 다 학습만 하나 Y 이런 거 들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들 보기에 뭐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뭐 Y만 들고 있는데 어째요? 어쩌긴 없으면 뭐 Y를 버리든지 수쿠든지 해야지. 그리고 좋은 의책을 찾아줘야죠. 그 하도 답답하니까 엄마들이 또 관심 있는 엄마들은 뭐 해요? 책 읽기 관련 프로그램 뭐지? 한우리 독서논술 아니면 주니어 플라톤 또 이런 거 막 적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책 읽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미 무너진 거죠. 저학년 때 뭐 해요? 눈높이 국어 뭐 장원 한자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쓸데기 없는 거 학습지 많이 하고 있죠. 불안은 하고 뭐 놀리기도 그렇고. 초등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 하고 있죠. 제가 제 조카 같으면 막 한 대 차가지고 엄마들 전부 발로 한 대씩 차가지고 다 끊게 하고 싶지만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 옛날에 어떤 수성구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어떤 막 강의 끝나고 자기 다이어리를 들고 왔어요. 일주일 스케줄표 딱. 예, 쫙 있잖아요. 선생님, 이 중에서 뭐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때는 젊어가지고 다 끊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다시는 안 나타나대. 제가 엄마들 불안감을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끊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이상하게 어릴 때만큼 책을 안 읽는다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뭐 전집이라도 뭐 애들 뭐 읽을 게 없으니까 읽고 이랬는데 이 책 읽기가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책으로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거 책을 읽으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인테리어 하려고 갖다 놨어요. 그하고 하도 뭐 언니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서 조까지는 어디서 나온 건지 조서 조까지는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더라 엄마들이. 뭐 저는 4대 메이저밖에 모르는데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베. 근데 또 뭐 아가월드니 뭐 또 다른 뭐 듣보잡도 전집 많죠. 그리고 우리가 유아기 때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그죠? 그때 딱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육받으러 가자 하면서 가가지고 교육받으면 불안해가지고 아니 0시부터 2세까지 자연관찰 읽히고 뭐 세계명작 읽히고 지랄 무슨 2세가 세계명작을 읽어. 아이고 내 이것도 내가 옛날에 젊을 때는 다 갖다 버리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들이 못 버린 거야. 왜? 인테리어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가끔씩 진짜 활자 좋아하는 애들이 그래도 전집이라도 꺼내와서 읽어요. 책을 좋아하고 이러죠. 근데 책의 맛을 대부분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전부 지식 중심의 책 읽기고요. 가끔 동화들이 있지만 세계 명작 또는 뭐 창작 동화라고 하지만 이게 다 전집이니까 대부분 어떤 줄 알아요? 세계 명작은 두 살, 세 살짜리 읽을 세계 명작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전부 청소년용인데 이걸 다이제스트 하는 거죠. 줄거리만 앙상하게. 책의 감동이나 맛은 다 제거하고 어린이들에 맞게. 창작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저질스러운 책들을 많이 막 싸구려 전집 회사들이 만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전집은요, 대부분 지식 중심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식은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책의 맛은 정작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동화책을 못 읽는 거라.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다 좋은 동화책에서 본문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교과서 제일 뒤쪽에 가면 어떤 책에서 가져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거기 목록 보시면 전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의 제일 뒤쪽에 가면 모든 과목마다 거기 교과서에서 사용한 그 본문을 어느 책에서 가져왔는지가 밝혀져 있다니까요. 목록이. 거기 보면 전부 단행본 어린이책이에요. 좋은 어린이책.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죠?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 선생님 언제 우리 집 사진을 찍어갔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보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많이 해봤겠죠. 좀 미안한데 동네마다 또 언니들도 다 있고 한데 아니,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게 이 4세가 세계 문화를 알아고 왜 하려고. 와, 저도 명색이 대학 나왔는데 저도 세계 문화 잘 몰라요. 참 기가 막히네, 지금 생각하니까. 5세 인물 이야기 읽기. 옛날에는 그래도 위인전 개조 위인전. 요즘은 조금 그래도 장르 제목이라도 인물 이야기. 옛날에 위인전 가면 전부 전쟁 영웅,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 강감찬, 뭐 왕, 지배자들이 지배자들. 근데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걸 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인물 이야기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진짜 싫어한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우리 애가 너무 포실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제가 하나를 기획해냈어요. 아빠 인생 체험하기 하면서. 니 너무 포실하는데 아빠는 얼마나 어렵게 자란 줄 아나 하면서 비산동에 있는 아빠가 이사 다녔던 집을 투어해보기. 제가 기획을 했다니까. 그래가 데리고 이제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을 감사하라고 제가 그 비산동 달동네 투어를 기획하고 애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얼마나 지랄하는지 막 이 더운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돼? 해서고 막 아니 가다가 실강이가 벌어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때려치웠잖아요. 우리 애는요 지금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어. 근데 뭐 세계 각국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그랬다니까. 애들은 지 밖에 몰라. 근데 이거 전부 우리 생각이지. 어릴 때 위인전 이렇게 해가지고 위인의 삶을 본받으라고. 애들이 지그시 막 알 품고 앉아가지고 그래 니도 지그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고. 뭐 전부 우리 필요 때문에 이런 거 일으키는 거예요. 100번을 양보했어요. 여기 있는 책 유아기 때 다 읽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면 다 까먹고 몰라요. 좀 기억하고 있어 봐야 뭐 중학교 1학년 때 일주일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경제, 역사, 6세 때 읽으라고 요즘 사회탐구 전집 막 좋은 거 나왔다고 엄마들 몇 년 전부터 난리더라고. 실제로 수능에 가면요 문과 수험생들이 가장 선택 안 하려고 하는 게 경제하고 국사예요. 문과에서 11과목 선택할 수 있는데 11과목 중에 지금은 국사는 필수가 됐지만 근데 옛날에 필수가 되기 전에는 서울대에서만 유일하게 국사 요구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다 국사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피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 선택했으니까. 거기 들이대가 국사 선택했다가는 9등급. 그리고 경제는 어렵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숫자가 제일 적은 것이 경제와 역사죠. 그리고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제일 쉬운 거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유아기 꼬마들이 막 해야 된다고 막 아니 제목도 수능 과목하고 똑같아. 사회탐구 전집 이름이.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난 이 이야기 막 열받는데, 아니, 엄마들이 애기들 클 걸 뻔히 예상하죠.
그래서 옷을 살 때 한꺼번에 100벌씩 사요, 안 사요? 한 두세 벌 사서 돌려 입다가 크면 또 사고 또 크면 또 사고 신발도 그렇고요. 아니, 몸뚱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알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인지 능력도 당연히 정신적인 세계도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책의 공급, 이게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100권씩 200권씩 질러 놓고는 막 애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약간만 우리가 좀 행패 부려도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손톱 물어뜯고 뭐. 손톱 물어뜯는 건 기본이죠. 어떤 애들 보면 정말 심하게 틱 하나 됐어요. 음성 틱까지 막. 목 흔들고 소리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7초에 한 번씩 내고 막. 그걸 엄마도 또 막 꼴 보기 싫으니까 막 하지 말까 하면 더 심해요. 또 불안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항상 자기가 어릴 때 들고 다니던 손수건 항상 옆에 들고 다니던 이런 애도 있고요.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 뭐 프로이트니 뭐 이런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꼭 꺼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한테 성장에 맞는 적절한 책의 공급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막 갖다 사재는 거지. 크게 귀한 게 누군가 하면 푸르미 아빠예요. 푸르미 아빠는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계속 강의 때마다 뭐 남 이야기지만 하는데, 제가 우리 애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 책 읽기가 참 중요하구나 이거 다 알게 됐어요. 아, 책을 많이 읽으면 영재가 되는구나 하고. 근데 그 책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푸르미 아빠 푸르미 엄마는 좋은 어린이 책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유치원 보낼 돈 다 절약해가지고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을 그 자기 집에 오는 웅진 아저씨한테 전적 의존해서 웅진 아저씨가 권하는 책 다 사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한 거죠. 10만 명에 한 명 뭐 책 많이 읽어서 영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뭐 영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 긴데. 근데 하여튼 이게 막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푸르미닷컴 가보면 막 유아엄마들 막 무슨 종교처럼 생겨, 종교처럼. 그 푸르미닷컴에서 따로 또 전집도 막 만들고 새끼 강사도 막 생산돼가지고 막. 제 강의 듣는 엄마 중에 푸르미닷컴 회원들이 많더라고. 푸르미 아빠를 존경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욕 많이 먹어요, 제가. 어떤 데는 강의하다 막 강의 도중에 제 말을 끊고 막 공격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책의 공급이 필요해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낭패를 보는 거죠. 에이씨. 안 나온다. 내가 동영상 하나 심어놨는데 안 나와요. 생략하고. 자, 아까 신체 영역, 인지 영역, 그리고 하나가 정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부분이 균형감 있게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책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면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학교 와서 같은 1학년들 만났잖아요. 애들이 시시해 보여. 아는 게 없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하고 관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요. 책으로 도피. 그래서 사실은 책 읽기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좋은 어린이 책이 필요한 거죠. 동화책, 그림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게 책 읽기의 핵심이거든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문학 작품이죠. 유명한 서사시를 비롯해서 전부 문학 작품들이 원래 이렇게 등장해서 이게 그 인문학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왜곡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시한 동화책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맨날 애 잡잖아요. 막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전부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밑에서 점점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가능성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호작질 안 하면 멀쩡한 놔두면 더 잘 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괜히 들어가지고 잘 키우겠다고 호작질 하다가 자존감만 점점 낮아지고 막 이렇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차라리 내가 뚜껑 열린 날이 낫더라고. 왠 줄 알아요? 평소에는 내가 한 번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해요. 숙제했나? 가방 챙겼어?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라.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평범한 일상이니까. 근데 내가 완전 맛이 가가지고 뚜껑 열린 날 있잖아요. 그날은 이상하게 밤에 잘 때 되면 내가 수습해야 되니까 애 침대 머리맡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꿇고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아빠도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인간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 말을 늘 했어요. 이상하게 내가 사고 친 날 그래도 진심을 말할 수 있더라니까. 근데 사고 안 친 날은 진심 말 못하고요. 맨날 막 저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확 째려보기만 해도 막 어떤 엄마들은 막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긴 걸로 마이너스예요. 금방지닥하고 막.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맨날 욕먹어요.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이 제가 어린 서점을 아이하고 계속 다녔다 했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알게 되니까 내가 수학 공부 시킬 때 일상을 살 때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아이하고 책을 읽을 때는 이상하게 책의 내용이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이니까 내가 또 그 마음이 저절로 그 책의 내용과 일치가 돼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아이와 함께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그림책들 보면요. 어린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이런 좋은 그림책들 많거든요. 책을 읽다가 제가 막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책을 읽다가 제가 통곡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는 평소 아빠하고 다르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있잖아. 아빠 왜 울어? 하고 막. 그래 슬프나? 하고. 저는 특히 우리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도 일찍 죽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자꾸 내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우리 애한테 자주 그런 책을 읽었어요. 아빠의 죽음과 관련된 책. 아빠가 죽고 난 뒤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거 대비하라고. 그런 책만 읽으면 또 눈물이 나잖아요. 막 애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읽어주다가 아빠가 내게 남긴 것 이런 책이 있어요. 애가 막 아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읽고 있다면 막 너무 슬퍼.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다니 막. 그럼 막 눈물이 나고 울고 이러면 막 애가 막 또 아빠 쳐다보고 막 아빠 왜 우노 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도 조금씩 아빠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맨날 고함만 지르는 아빠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 특히 저학년 때는 좋은 그림책을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책이 해줘요. 제가 예를 제일 들기 쉬운 게 무슨 책인가 하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견 그림책 작가 최숙희 씨 작품인데 엄마가 화났다. 이 책 보면요. 엄마는 정말 우리하고 똑같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고요. 애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하루는 애 보고 주인공이 여자애 같아요. 기억이 하도 오래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여자애인데 엄마가 하루는 엄마 바쁘니까 니 혼자 목욕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애가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엄마 말대로 이제 엄마가 목욕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목욕하는 거예요. 집단화는. 근데 1학년이다 보니까 목욕하려고 하면 거품 풀어야 되잖아요. 거품이 양이 조절이 안 되는 거라.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온 목욕탕이 다 거품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막. 근데 쟤는 너무 재밌고 신나거든. 그리고 좀 자부심도 생기고 혼자서 목욕한다는 것에 대한.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 그래서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개판돼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전에 목욕하라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면서 미친 X 널뛰듯이 막 악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라. 애가 영문을 몰라요. 아니 목욕하라니까 열심히 목욕했는데 엄마가 막 지랄하니까 애 자존감이 툭 낮아지는 거지. 또 좀 있으니까 어느 날에 또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주네. 그 애가 짜장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짜장면을 막 너무 맛있잖아. 정신없이 막 먹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엄마 띄우디만은 이기 뭐 온 밤바닥에 퍼질르고 뭐 얼굴에 범벅이 되고 개싸면서 아니 짜장면 시키실 때는 언제고. 애들이 그거 뭐 젓가락질도 잘 못하는 애들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애는 영문도 모르고 또 자존감이 툭 낮아지고 또 뭐 엄마 설거지 한다고 혼자 놀래. 그래가지고 얘가 조용히 놀라고 이번에는 집단화는 엄마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놀라고 이제 스케치북을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상상력이 너무 막 풍부한 거라. 스케치북은 작고 그래가지고 어디 넓은 데 없나 하면서 보니까 옆에 벼락방이 넓게 있고 거기다 막
근데 또 엄마가 뛰어디면 또 벽에 낙서했다고 뭐 막 지랄하고 막 이러니까 애가 또 자존감이 툭 낮아지고요. 근데 이 최숙희 작가는 희한하게 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를 했어요. 하도 뭐락하니까 하루 종일 찌랄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제 행방불명이 됐어. 그제서야 이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애 찾으러 다니는 거라. 막 울면서 온 동네방네 막 쫓아다녀요. 막 울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그런데 사실은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자다가 보니까 엄마가 뭐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 그제서야 이 아이는 아까 뭐락할 때 엄마의 진심하고 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만나서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이 책에 맨날 혼나는 꼬마하고 지하고 어떻게 돼요? 동일시돼, 동일시.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 되니까 시청률이 그래 높았죠. 그래 뭐 둘이 오해해가지고 뭐 파병 나가고 뭐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뽀뽀하고 이러면 막 찌릿찌릿하고 전율 일고 막 이렇죠. 이런 것처럼. 자, 처음에는 주인공은 내가 동일시되고 엄마한테 이 아이가 혼날 때 나도 속상하고, 그죠? 울 때 같이 울고 이러는 거죠. 마지막에 막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해 하면서 막 안고 막 다시 만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 또 위로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자기 정화.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인사이트. 통찰한 거, 통찰. 뭘 깨닫는가 하면 두 가지인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큰 위로가 돼요. 나만 맨날 이렇게, 내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다 이래 사네 싶으면 좀 덜하죠. 애도 나만 맨날 혼나는 게 아니구나. 이 책의 주인공도 혼나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 엄마가 원래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까는 막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실은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울면서 찾으러 다니지. 이렇게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위로가 되죠. 아이가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쩌면 아까 말한 인지 능력의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작업. 이래야지 애하고 꾸준히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아이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사교육 한 번도 안 받고 이렇게 아이가 잘 자랐나 싶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실패도 많이 하고 했지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다 뚜껑 열리죠. 공부하면서 안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그죠? 저도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런 작업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 진짜 수능천인데요.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뭐 수능 성적표 봐도 잘 모르죠? 엄마들 수능 성적표 받아봤어요? 받아봤어? 이렇게 생겼죠? 우리의 수능 성적표예요. 뭐 봐도 잘 모를 거라. 대부분 엄마들은 뭐 몇 등급인가 보고 있어요. 근데 저 극상위권이라고 있거든요. 최상위권 위에 극상위권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등급 안 봐요. 왜냐면 1등급 하면 상위 4%거든요. 0.001%부터 그죠? 96%까지가 상위 4%잖아요. 제일 꼭대기에서 100%부터 96%가 상위 4%고 그게 1등급이에요. 1등급. 근데 같은 1등급이라도 4% 비슷한 1등급과 0.1%인 1등급은 다르죠. 대학교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등급 안 보고 보통 뭘 봐요? 100분의 1을 보죠. 더 정확한 건 표준 점수를 보는데 이건 엄마들 봐도 모르니까 그냥 봤다 치고 지나가요. 이게 우리 애가 실제 수능에서 약 0.05% 받은 성적표예요. 0.05% 하면 뭐 몇 등인지도 모르겠죠. 요즘은 애기들이 뭐 적어져가지고 이제 뭐 인구 절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60만 명 이상이 시험 쳤어요. 60만 명. 문과 40만 명, 이과 20만 명. 우리 아이는 문과 같거든요. 문과 40만 명 중에 10%는 4만 명, 1%는 4천 명. 4천 등 하면 1%예요.
0.1%는 400등. 우리 아이는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0.05% 정도 받았다. 제가 한 거랑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찌르고 뽑고 싸우면서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거죠. 물론 뭐 책을 읽는다고 다 뭐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지능도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능이란 놈이 검사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20씩 차이가 나는데 IQ 검사를 하면요. 100일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는 뜻이에요. 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후천적으로 아이들이 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이 읽게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해보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영재교육이 좋은 어린이 책 읽기예요. 가장 좋은 선행학습이 좋은 어린이 책 읽기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지 안 하고 그냥 좋은 책, 당연하지요. 모든 과목은 다 문자로 돼 있죠. 텍스트.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풍부한 어휘력이 생기고 독해 능력이 생기면 당연히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사회과목, 과학과목 따로 대비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4학년 때부터 사회에서 어려운 한자가 좀 나온대. 등고선 뭐 이런 거. 또 과학에서도 그렇죠. 용액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또 봐라 우리말의 70%는 한자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자를 해야 돼 하면서 또 장원 한자 부른다? 이래 할 일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법원에서도 한자 안 써 이제. 알아요? 법원 판결문도 다 우리말로 쓴다니까. 사실은 70%가 한자 용어가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러면 한자 쓰고 배우고 외우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좋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한자 어휘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이렇게 확장시켜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능하면 학습지 할 시간에 책을 읽어야죠. 어떤 엄마는 또 아주 용감하게 묻더라. 그러면 책도 읽고 학습지도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사용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죠? 다른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할. 우리 엄마들한테 10,000원이 있다고 칩시다. 10,000원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점심을 사 먹을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티를 한 장 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10,000원짜리 티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점심은 집에 가서 먹어야죠. 자, 10,000원짜리 티를 산다는 말은 내가 점심 한 그릇을 사 먹을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티를 사는데 점심을 사 먹을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10,000원을 내고 티를 산다는 말은. 자,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뭐 학교 갔다 오고 자고 뭐 놀고 다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3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데 사용할 시간을 기회로 지불하는 거예요. 학습지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이 든다고 치면 이 시간만큼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도 엄마들 불안하니까 못 끊겠지. 뭐 할 수 없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거든요. 저라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고. 이건 그러니까 승부예요. 승부. 자녀 교육은 거친 말로 하면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보다는 도박이 뭔지 알아요? 진짜 도박은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알아요? 자, 강원랜드 카지노 가잖아요? 카지노 가면 확률이 딱, 기계를 딱 확률로 조절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진짜 확률적으로 하면 51%는 기계가 이기고 49%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슬로모신 땡기면 막 빰빠라밤 하면서 막 7이 3개 터지면 막 난리가 나고 막 축하합니다 하고 막 동전이 쫙 쏟아지고 이러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그런데 확률이 51대 49예요. 이 기계를 밤새 돌린다고 쳐봐요. 아니면 한 달 내에 돌린다고 쳐봐요. 누가 이겨요? 기계가 이겨. 확률을 높이는 경기라니까. 일시적으로 오늘 저녁을 하면 운이 좋으면 내가 기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면 이제 돈을 따는 거라? 근데 못 나와. 왜? 이
빠바람빰 터지는 이 맛을 경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계에 꽂는 거라. 그래, 강원도 가면요, 영월에 가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숙자들 평균이 뭐 몇 억을 잃었다 하더라. 엉뚱한 데로 가네. 자녀교육도요, 이거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사실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옆집에 내가 뭐 하니까 뭐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경기.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학습지. 옆집에 내가 하니까 나도 불안해.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쳤을 때 또는 대학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덕목, 요소, 생각하는 힘,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걸 과연 키워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요거 하면 이번 단원평가에서 또는 이번 기말에서 한두 문제 더 맞을 거야.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결정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유하자면 오늘요 우리 학교에 과제 대표 훈련이 11시 30분부터 있거든요. 그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참가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시끄럽고 하니까 놀라지 마시라. 예. 난 또 빨리 가야 되는 줄 알고. 자, 그러니까 단기적 이익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국을 끓였다고 해요. 국을 끓였는데 단기적으로 입맛을 내려면 화학조미료 쳐야 되죠. 근데 가족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화학조미료 맨날 습관적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애들 먹는데 화학조미료 막 MSG 있는 거 치고 이러지 않죠. 근데 식당은 가끔씩 친다니까? 맛이 나야 되니까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맛을 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할 것인가 이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이 선택들이 길게 봐서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습지나 문제집 이런 것들은요 이 아이를 좀 키워봐야 되는데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수학 같으면 교과서를 들고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되죠. 개념 확인, 개념의 교정 이런 게 필요해요. 개념을 잘 몰라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온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작업을 해야지. 같은 문제만 맨날 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유형별 학습 이렇게 말이죠. 이건요 오늘 풀고 틀렸어 연습해 내일 풀면 다시 맞춰요.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틀려요. 왜? 개념의 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을 증가시키는 건 개념 공부를 다시 하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수학 공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어휘력도 증가시키고 독해력도 느리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당장 국어학습지 하나 하는 게 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죠. 문제 푸는 기술 배우는 거예요. 물론 조금 도움이 되긴 했죠. 조금. 근데 대부분은 문제 푸는 기술 배우는 거죠. 문제 푸는 기술은 사실은 언제 배우면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해보면 다 알 거라. 고등학교 가면요 모의고사 치죠.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가니까 1년에 8번 모의고사 8번 4번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중간기말 1년에 12번의 시험을 쳐요. 또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요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 해오래. 무서운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 애 친구들 보니까 한 달 내에 오답하고 있어. 노트에 뺏기고 있어 오답은. 그리고 나면 한 달 후에 또 시험 쳐요. 우리 애는 몇 개 안 틀리니까 하루 저녁 오답하면 끝나더라고. 근데 대부분 애들은 막 틀리는 게 많으니까 한 달 내에 오답하다 보면 또 다음 모의고사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수업 시간 생각해봐요. 계속 문제풀이 해설 또 보충 수업 때 그리고 수능 EBS 수능 강의 전부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배우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문제 푸는 스킬 배우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달리기로 치면 어릴 때는 어떤 육상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력도 키우고요. 뭐 이래야 되죠. 폐활량도 키우고 마라톤 같은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저학년 때 마치 지금 대회 나가는 것처럼 애를 키우고 있어요.
장거리 경주 100m 달리기에 나가는 것처럼 막 문제풀이 시키고 막 구문 수학하고 막 이러죠. 초식에 재가면서 수학문 문제 풀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들의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고 있는데 좀 미안한데 제가 설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려워요. 좀 그럴듯해요. 엄마들 마음에 부담만 더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길게 보란 뜻이에요. 엄마들은 백화점 가가지고는 바가지 쓰면서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값은 잘 깎아. 이게 미시적인데 강하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인데 강하죠. 부분적인데. 근데 아빠들은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조직 생활 하거든요. 조직 생활 하게 되면 우리 부서의 일이 전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략적 사고, 전체적 사고라고 하죠. 어이씨, 그렇 죽겠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떠하든지 책을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무리 지금 성적이 좀 괜찮고 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말은 대부분 이 자녀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앞뒤에서 참 자, 초등학교 때 점수가 좋잖아요. 물론 억수로 뛰어난 애들이 점수도 좋다, 책도 좋아하고 막 생각하는 힘도 뛰어나고 막 이런데 학교 점수 좋다 이러면 참 좋죠. 이상적인데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대구 바닥에 뭐 10명 있을까 말까예요. 해보면. 근데 초등학교 때 막 치는 과목마다 다 100점 맞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길게 보지 못하고 지금 배운 범위를 열심히 반복 학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실하니까 이것도 가능하지만 근데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길게 본다면 지금 100점 못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100점 맞는 많은 엄마들 봤어요. 근데 미안한데 고등학교쯤 가면요 얘들이 어디 가고 없어. 초등학교 때는 막 뭘 잘한다고 소문나잖아요. 그 학교에서 막 뛰어나다고 막 하고 상 받고 막. 고등학교 가보면요 이거 명함을 잘 못 내밀어요.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시험 치고 나면 빌보드 붙잖아요. 알아요? 빌보드 차트 몰라? 학교 교무실 앞에 빌보드 안 붙어요? 1등부터 50등까지 전교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빌보드 쫙 붙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보면 애들이 없어. 초등학교 때 올백 맞은 애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성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성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확 나가고 싶은데 진짜. 뒷붓,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PPT 자료들은 그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어머니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 엄마들이 하도 사진 찍길래 4월달부터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대로 엄마들 프린트하거나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차피 내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화면 보여요? 네.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제 사진 보이죠?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다운 카페.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교육정보라는 게시판 있죠? 보여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평생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전집 사재고 이랬는데, 사실은 요 4가지가 필요해요. 엄마들이 정말 책 읽기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피아노 갔다 와서 태권도 가기 전에 1시간 비잖아, 그때 책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집중 못 해요. 그래서 건성으로 읽고 아니면 만화책 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말고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숙제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좋은 어린이 책을 함께 읽고 읽어주고 이런 작업 할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저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애가 한글을 아니까 이제 네가 읽어 이렇게 하는데, 책 읽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잖아요. 뜨등거리죠. 이거하고 똑같아.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행간의 숨은 뜻도 알아야 되고요, 분위기나 배경도 파악해야 되고요, 끊어 읽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한글 안다고 책 읽어주라 해봐야 별로 도움 안 돼요. 3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되죠. 읽어줄 때 목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글밥 적은 책,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좋은 그림책은 정말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고요, 창의적이 되고 이래요.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면 되고요. 또 아빠의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엄마가 읽으니까 너무 느려, 내가 읽을게, 이렇게 뺏어갈 때까지 엄마들이 목소리로 읽어주면 아이들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느릴 때가 와요. 그러면 애들이 답답해서 지가 책을 뺏어가거든. 그때부터 지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 읽어주기가 아이들의 책 읽기 능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준 아이들일수록 학교 들어와서 선생님 말씀도 많이 알아듣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찾아서 도서관에서 빌리고 해서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자, 어차피 베린 몸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이가 이거 2년 전에 25살 때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교회 가서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시험이 와 이렇게 쉽노? 그래, 내 새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무슨 시험 가니까 로스쿨 인문 시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애들이 시험 치고 나서 쉽다 하는 놈 보면 다 70점이거든. 이 난이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치고 나면 다 맞는 것 같다니까. 이런 애들 믿으면 안 돼요. 기말고사 치고 왔는데 시험 쉽다 하면 이거 한 70점이거나 이래 생각해야지, 진짜 100점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이 쉽다 소리 절대 안 해요. 한 문제 가지고 막 아리까리 해가지고 막 교과서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런다니까. 이런 애들은 진짜 96점 100점 이렇죠. 근데 시험 쉽다 하는 애들은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애가 시험 쉽다 하더라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시험 쉽다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비웃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애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진짜로 이거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발표가 나가지고. 이게 우리 애 로스쿨 인문시험 성적표거든요. 너무 어린데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 보여주려고 하니 참. 로스쿨 인문시험이 뭔지는 알아요? 알죠? 몰라? 자,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학에 법대가 없어지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로스쿨 가는 거죠. 영어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이게 전국에 2,000명을 모집해요, 해마다. 광역시도별로 로스쿨이 하나씩 있어요. 대구는 경북대학교 로스쿨, 경북은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런 식으로. 정원이 2,000명이에요. 그 2,000명의 졸업생 중에 해마다 80%, 1,600명 정도가 변호사 자격을 받아요. 그러려면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로스쿨 가는데 누구나 다 반드시 쳐야 될 시험이 로스쿨 인문시험. 이 시험은 2과목밖에 안 쳐요. 한 과목은 언어 이해 35문제, 한 과목은 추리 논증 35문제.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이 뭔가요? 골 때려요. 교재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다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로스쿨 입문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직업이 법률가 아니에요. 그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거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젊은이가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로스쿨 지원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켜 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비하기도 참 어려운, 물론 기출 문제집은 있어요. 그런데 두 과목 35문제를 치는데 우리는 로스쿨 안 가거든요. 저 외국에 취직했다 했죠. 로스쿨 관심이 없는 애라. 근데 아빠가 옛날부터 어릴 때 로스쿨 캐놓으니까 지가 좀 미안한지 2해 전에 시험을 쳤다니까. 지나가는 길에. 근데 쳤는데 언어이해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34문제를 맞췄는데도 상위 5%, 100분위가 95%죠. 보여요 이거? 상위 5%,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좀 쉬웠다는 뜻이죠. 상위권 변별이 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추리 논증은 반대로 35문제 중에 29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100분위가 상위 1.8%예요. 그때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그 중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150등 정도 한 성적표예요. 보통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이 점수로 110점. 우리 아이 점수는 저 표준 점수 보여요. 두 과목 표준 점수 합하면 한 134점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가 80명씩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론 로스쿨 입문시험 점수로만 가는 건 아니고 공인영어 성적, 학점, 또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5대 로스쿨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정말 이게 안 가. 제가 근데 왜 이 성적표를 보여주는가 하면요, 이걸 인정해서 보내면서 우리 애가 한 말이 내가 아주 기억에 남아가지고, 우리 애가 그전까지는 지가 공부를 잘한 것이 지가 똑똑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아빠의 공을 인정을 안 했어. 근데 이 시험을 딱 쳐보더니 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와,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 알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입시한이라고 책 못 읽었죠. 대학 들어가서는 해방됐으니까 1학년 때는 주로 놀러 다녔겠죠. 그러니까 책 안 읽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죠. 외국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중3 이후로는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쭉 읽어왔던 것이 지가 지나가면서 로스쿨 쳤는데 아무 준비도 못하는데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으니까 지가 처음으로 아빠를 인정하더라고.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끌려다니면서 책을 읽은 것이, 어린이집 좀 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그리고 물론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은 수학 공부를 또 저렇게 해야 되는,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요. 숫자 없는 수학 이런 분야가 있어요. 뭐 퍼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애가 처음으로 인정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 책 읽기는 단순히 국어 시험에서 한 개 더 맞는 문제가 아니고 평생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걸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라니까? 책 읽어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를 좋게 해줘야지. 근데 이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아이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그죠? 그냥 단순히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 100점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고학년들하고 수학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시킨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들, 중학생들 10명을 제가 공부시키거든요. 수학 공부를 실제로. 근데 해보면 허패가 디벼. 우리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제가 딱딱 주면 애 성취용대 맞는 교재 골라가지고 딱 하면요, 지가 풀이 과정 쫙 쓰고요. 중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애 보고 참고서를 네가 써라 이렇게 했어요. 한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을 참고서처럼 써내니까 칠판에.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놈들은 책을 안 읽어놓으니까, 아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몰라. 수학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책 읽기는.
근데 요즘 참 여러분들 좋은 조건인 것이 학교 도서실에 좋은 어린이책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도 많고 이러니까 저처럼 막 12년씩 어린이서점 다니면서 매주 책 사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훨씬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저 표를 보여드렸어요. 제 읽기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계속 영향을 평생을 따라다닌다. 자, 문제는 시간도 없지만, 아이고, 좋은 어린이책을 이제 골라서 읽어주고 읽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쫓기니까 제가 4가지 방법을 딱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인터파크에서 지난 15년 동안 통계를 냈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10권만 뭐 읽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자, 저런 책들 베스트셀러. 왜냐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으로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알라딘 같은 데 가면 베스트셀러,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누르면요, 이번 달에 베스트셀러 또는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되거든요. 그렇게 말고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란 오랫동안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스테디셀러 딱 누르면요, 많이 팔린 순으로 쫙 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해도 되고요. 자, 그림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런 책은 사실은 빌리기보다는 사야 되죠. 이런 게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면 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고학년용 베스트셀러. 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저학년은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있어요. 자,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빌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상 받은 그림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림책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칼데콧상이라고 있어요. 해마다 미국에서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요. 후보가 된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그림책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죠. 딱지. 이게 상 받았다는 뜻이에요. 칼데콧상이 수여된 지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저 칼데콧상을 받은 작품 중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맞는 책들이 한 180권 이상이 국내에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칼데콧 받은 상을 도서관에서 빌리면 돼요. 그럼 다 좋은 책이고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책들이죠. 아니면 사고 싶으시면 알라딘이나 이런 데 가서 수상작 하면서 어린이 선택하고 딱 찾아보면 밑에 가면, 왼쪽 메뉴 밑에 가면 수상작 고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칼데콧 딱 누르면 180권이 쫘르륵 떠요. 칼데콧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 가면,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책들도 세계적인 책들이죠. 주옥 같은 책들. 그러니까 뭐 다른 상도 많지만 일단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빌려주고 읽어주고 싶으시면 이런 책들 찾으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작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인터파크 1위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봤죠? 1등이 누구였어요? 강아지똥이었죠. 강아지똥. 강아지똥을 지은 작가는 권정생 선생님이에요. 자, 권정생 선생님이 지은 책들은 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5년 지났는데 안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동에 가면 어떤 폐교를 개조해가지고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요. 거기 가면 운동장에 구조물, 조형물도 있어요. 강아지똥, 엄마 까투리 이런 거. 강아지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권정생이 쓰는 그림책들은 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되죠. 이게 사실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작가를 따라가는 거. 이 백희나 씨는 요즘 한 근 10년 내에 가장 핫하게 뜨는 작가예요. 백희나의 구름빵 이런 것도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100만 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작가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자, 마지막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집도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도 꾸준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출판사 보고 빌리는 거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1위 출판사는, 어린이책 브랜드 1위 출판사는 비룡소예요.
비룡소의 어린이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들은 정말 좋은 책이 많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출판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어딘가 하면 민음사라고 있어요. 그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박명호 씨라고.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자회사.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아가지고 전라도 광주에다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크게 냈잖아요. 지금 어린이 서점 다 망해가는데 이 비룡소는 출판사에서 투자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좋게 어린이 전문 서점 비룡소 하면 내서 광주에. 우리 엄마들도 비룡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구에도 좀 내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댓글 달면 낼지도 몰라요. 자, 비룡소와 거의 맞먹는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죠. 이건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의 어린이책 브랜드 시공주니어예요. 자, 어린이책 시장에서 한 3, 4등 정도 하는 출판사가 길버드 어린이. 아까 강아지똥도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왔죠.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온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저건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초등학교 1, 2, 3학년쯤 되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볼 때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저도 할 수 없이 인정하고 있어요. 애들 하도 좋아해가지고. 저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는 도서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저거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 9건인가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용돈 주세요. 또 뭐 있더라. 자전거 타기? 뭐 하여튼 9건인가 있어요. 집안 치우기 뭐. 진짜 애들이 다 좋아하고. 저 작가가 이 길버드 어린이라는 출판사의 편집장이었어요. 편집주관. 그래서 자기 애를 모티브로 해서 자기가 스토리를 쓰고 그림은 다른 분이 그리고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저 책의 주인공인 지원이와 병관이가 벌써 자라가지고요. 지원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취직했고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원래 복학을 했대. 그러니까 나온 지 벌써 오래됐다는 뜻이죠. 한 10년 이상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다음에 뭐 한 권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요. 이건 뭐 사진 찍지 말고 다운받으면 되는데 자꾸 사진 찍는다. 사진이 더 좋은가? 아이고, 제가 이 열악한 조건에서 말씀드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엄마들이 읽을 책이에요. 어린이 책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아주 자극적인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저도 15년 전에 이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거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 작은 소설처럼이라는 문고판.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환경과 조건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잘리고 이래서 책도 다 넘어가고 이랬는데요. 다른 학교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제가 한 권 한 권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린 책들은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강의를 할 때 엄마들한테 매주 한 권씩을 정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또 거기서 무엇을 이렇게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보통 한 시간 반짜리 강의를 해요. 그 강의에 대부분 썼던 좋은 책들인데, 필요하시면 우리 아까 카페 있잖아요. 연구소 오시면 제 강의들이 전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필요하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수학 공부나 엄마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아까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수학 공부 강의한 게 있어요. 또는 영어 공부 강의한 게 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제가 연구소 들어와서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는 무조건 가입만 하면 돼요. 뭐 등업 치사하게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카페 가면 뭐 댓글 5개 이상 달아야 등업시키고 막 치사하게. 가입도 난 안 시키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다음의 정책이에요. 다음이 자기 회원들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네이버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페는 가입해야 돼요.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고요. 아이고,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데, 하여튼 뭐 비행기도 너무 많이 뜨고, 또 대피 훈련도 하고 막, 하여튼 저도 말이 많이 잘리고 막, 어쨌든 제 마음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 조카거나 막내 동생 같으면 엉덩이라도 한 대 차가지고 쓸데없는 짓 끊고 좀 아이들 책 많이 읽어주고 행복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기를 도 닦는 일이라고 비유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이기적인 저한테 이렇게 한량없는 마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어릴 때는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했지만 저도 아이와 함께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저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로스쿨 안 가도 제가 항상 격려하잖아요. 장하다. 그죠? 왜냐면 지가 가는 길을 지 인생을 지가 살지만 아빠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는 지금도 신기하게도 지금은 이제 지가 돈을 벌지만 2달 전까지만 해도 지가 돈을 못 벌었잖아요. 용돈이 필요하면 항상 엄마한테 카톡을 하고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카톡해요. 신기하죠? 1학년 때는 지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해놓고 저도 그만큼 자랐다는 뜻이에요. 아이와 함께 저도 성숙한 거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희망.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B형인데 B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이지라고 하죠.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저는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저밖에 몰라요. B형도 보면.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이기적인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라. 아이에게는 정말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저를 발견하는 거죠. 아이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잘난 척만 한 건 아니고요. 맨날 실패하고 이랬는데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는 20살 이후로 일마이게 맨날 서울 가가지고, 그죠? 2달에 한 번 내려오거든? 2달에 한 번 오면요, 1박하고 2박하고 가요. 처음에 막 동대구에서 픽업해가지고는 막 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요, 각자 자기 방에 가서 지는 노트북하고 나는 컴퓨터하고 특별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일상일 때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그래 잠깐 지내고 또 나가고 서울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끝이에요. 2달 전에 이제 나갔거든. 외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엄마 하면서 집에 온다는 사실이 너무 복된 일이에요. 아이들 크면 이제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이들 막 물고 빨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안고 막 고함도 지를 수도 있고 막. 그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시거든. 꼭 안고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별일 없었어 하고 바로 공부시키지 말고요. 좀 무릎에 눕혀놓고 책도 한 권 읽어주고 아까 저기 잠깐 나왔는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읽어주면 저절로 막 사랑이 막 솟아나요. 책을 읽어주다 보면 눈물이 난다니까. 하여튼 행복한 육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